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CMB TV 리포터 예진 리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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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96년부터 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30년인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적어도 한 30년 정도 되면 하나의 분기점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할 때 30년이 한 세대라고 하니까 그때 그 활동들을 왜 하게 되었고 또 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떤 결과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혼자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또 그동안 활동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전해지면서 바로 여러분 같은 우리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면서 이게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뭐 사실 학교 다닐 때 80년대에는 한국에 이제 군사 독재 정부가 있었죠. 그래서 뭐 학교는 거의 매일 시위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체류탄이 난무하고 또 전경들이 학교 안에 이제 자주 들어오고 이런 시대였고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언론들이 이제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학교에서 이제 용감하게 사람들이 이제 알리고 그때는 뭐 대자보라고 하죠. 대자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이제 알리는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었죠. 용기가 없었는데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칼리그라피라 그러죠. 붓글씨를 쓰는데 우리는 이 동아리는 4층에 있었고 그 총학생회는 3층에 있었고 근데 가끔 그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쓸 때 이제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플랜카드를 써주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고 나중에 그 총학생회 홍보부장이 무슨 일로 수배가 되면서 그 홍보부장을 잡기 위해서 나도 수배가 되고 이제 집에 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관계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에 대표님의 관점을 형성한 멘토가 있었나요? 그때 멘토라기보다는 멘토는 뭐 대자보였고 유인물이었죠. 유인물이라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등사기라고 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종이에 기름을 밀어 갖고 이제 인쇄를 했던 아주 옛날 그런 게 이제 멘토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 나중에 알았는데 80년 5월 광주에서 이제 시민군들이 이제 그 계엄군들에 맞서서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기록한 힌츠펜츠라는 분이 찍어서 몰래 갖고 나와서 이제 다른 나라에다 알리게 됐죠.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한 나라의 이 대통령이 자기 국민을 죽이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야말로 군대를 동원해서 학살을 하면서 저렇게 대통령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분노를 했던 것이 멘토라기보다는 그냥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냥 분노했던 거죠. 그 시절에 배운 어떤 조직화 기술이나 가치가 지금까지도 지침이 되고 있나요? 그때 우리가 뭐 배운 게 뭐 조직화 기술 뭐 이런 게 지금 생각하면 뭐 아이들 그야말로 그 병정놀이처럼 그런 건데 그때 배운 것은 무섭잖아요. 경찰한테 잡혀가고 또 체류탄이라는 거, 티얼밤 그게 숨을 들이마시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 자칫하면 옆에 꼬꾸라지거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정의를 부르짖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난 무섭죠. 잡혀가면 얻어맞고 또 감옥 가게 되면
학교 다니고 나서 취직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끌려가고 또 그때는 막 톨처, 고문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막 하고 한 것을 보면서 같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내가 또 용기를 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 이게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다고 누가 와서 잡아가고 때리고 그걸 못하게 막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고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한 일상적인 것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때 몇몇 사람들은 이제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저항을 했던 것이고 그때 이제 배운 것이 이제 어떤 상황에 다닥치면 내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할 줄도 알고 또 때로는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내가 이 자유가 억압당하더라도 싸워야만 그런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배운 것이었죠. 미국에 오신 뒤 처음 시작한 시민 참여가 무엇이었고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었나요? 미국에 와서 이제 우연히 내 또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는 92년도 LA 폭동으로 인해서 그때 만났던 내 또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미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폭동 이전에 처치 애버뉴에 그 레드 애플이라는 그 델리 그로서리에서 이제 흑인 소비자하고 또 주인이었던 한국 사람이 이제 충돌이 생겨났죠. 저쪽에 물건을 훔쳐갔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흑인들은 자기들이 흑인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이 나서 되게 큰 두 커뮤니티 간에 이 충돌을 번질 뻔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미국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가도 똑같은 상황이고 한국도 잘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못 온 것이 문제였지 돌아간다고 해서 더 나은 것 없고 일단 여기에 왔으면 여기에서 잘 살아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LA 폭동이 그 폭동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이제 들여다보고 그럼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제 모여서 생각했던 것이 미국의 이민 온 커뮤니티별로 한 번씩 전부 다 호된 신고식을 치렀구나. 그중에 우리도 하나의 커뮤니티였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미국의 같은 시민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때 이제 70년대, 80년대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에 보내면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활동을 했는데 막상 그런 폭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코리안 커뮤니티는 완전히 인비저블 커뮤니티였던 거죠. 아무도 코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대부분의 프로퍼티들이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한국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이 되었는데 그때 부모님 손잡고 따라와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1.5세대들이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러고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를 통해서 일단은 미국 커뮤니티에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여왔죠. 그 논의 속에서 그때 만났던 그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4.29 폭동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에서 새로 어쩌면 발돋움하는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때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알리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30년을 쭉 흘러오면서 한인 커뮤니티가 진짜로 많이 발전을 했죠. 아까 전에 말씀하는 그 1.5세대가 한국에서 태어난 분.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미국 시민권을 받고. 그렇지. 그 당시에는 이제 시민권자도 있었고 뭐 영주권자도 있었고 그러면서 LA 4.29 폭동이 1.5세대들이 이제 성장해왔고 1세대가 구축한 한인 커뮤니티의 하나의 주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분기점이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언어, 일, 문화 차이가 대표님의 조직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그렇죠. 언어가 그때는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영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서툴렀죠.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한인들이 영어에 서툴렀어요. 그때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인해서 되게 힘들게 이 미국에 적응하는 것들이 힘들었고 또 조직화라는 부분들은 그 당시 많은 한인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우리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뭐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유권자 등록도 안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선거한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는 그냥 미국에 살고 있는 무슨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 아이솔레트돼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언어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필요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하고 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2000년 넘어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 기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렇게 캐비넷처럼 큰 데에 레버가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당겨놓고 위에 사람들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조그만 레버를 왼쪽으로 돌려갖고 끝나면 다시 옮겨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직도 한국은 그렇게 했는데 동그란 도장을 갖다 찍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 원하는 사람한테 딱 찍으면 되는데 미국은 기계로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다 투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투표기계 한 3톤 정도 나가는 투표기계를 빌려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또 영상을 찍어서 텔레비전에다가 이제 투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한 3년 동안 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3년을 교육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근데 누구를 찍어야 되죠? 왜냐면 우리는 뉴커머스들이라서 미국 사회에 알려지지 있지 않으니까 캔디데이트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하고 내가 누구라는 거 알려야 되는데 뭐 무슨 통로가 없으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후보들을 불러서 캔디데이트 디베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은 있지만 그때는 그레이스 맹도 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와서 캔디데이트 디베이트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투표 용지를 보면 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자 올해는 누구를 뽑냐면 올해는 뉴욕시장, 뉴욕시 공익공무관, 퍼블릭 애드보케이트, 그다음에 감사원장, 컴트롤러, 그다음에 5보로의 보로 프레지던트들 뽑죠. 그다음에 각 타운의 시의원들, 그러니까 시티 카운슬 멤버들 뽑죠. 그다음에 또 그 뭐 시빌 코트 저지라든지 뭐 이런 저지들도 뽑죠. 그러니까 가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을 디베이트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후보자들의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선거 안내 책자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거 안내 책자를 이제 나눠주면서 이번 선거에 어떤 선거가 있고 누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긴 시간 동안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한 개씩 우리가 캠페인하고 교육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유권자 등록부터 교육 캠페인까지 가장 의지한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그거는 부지런하게 다니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그다음에 한인 커뮤니티의 모든 캠페인 하는데 이제 여러분 같은 그때 하이스쿨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 참여 캠페인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지난 30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변화는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예상하시나요? 예, 지난 30년간 우리가 LA 폭동 이후에 미국 사회의 정치력 신장이라는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1.5세들이 나와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등한 대우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사회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특히 정치인들에게 어떤 표로서 우리의 존재감을 알리는 중요한 것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였거든요. 뉴욕과 뉴저지에 이렇게 보면 뉴욕의 전체 유권자 등록률이 한 80% 돼요. 그 뉴저지는 90%가 넘어요. 근데 한인 커뮤니티는 50% 겨우 넘어요.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바로 참여가 적기 때문에 마이너리티인 거죠. 미국 사회에서 3%도 안 되는 유대인 커뮤니티, 주이시 커뮤니티가 연방 의회에만 11%가 주이시 팔로티션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라 그러지 않죠. 머저리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숫자가 적어도 참여가 높으니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백인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 그 다음에 블랙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들은 별로 차이도 안 나요. 근데 여전히 히스패닉과 블랙 커뮤니티가 마이너리티가 하는 것은 그만큼 참여를 통한 인플루언스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이시 커뮤니티를 보면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갖고 우리의 활동성들을 만들어내서 그 힘으로 인플루언스를 주게 되면 우리도 마이너리티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아직 5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마이너리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캠페인과 에듀케이션을 통해 갖고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한인 커뮤니티는 거의 nothing에서 한 50% 정도의 유권자 등록을 보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연방 상원의원 앤디 킴이 있죠. 연방 하원의원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뉴욕에만 하더라도 주 하원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시티 카운슬 워먼이 둘이 있고 뉴저지에도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에 앤디 킴이 있고 또 주 하원의원에 엘렌 팍이 있고 또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에 한인 시티 카운슬 멤버라든지 심지어 메이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성장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연방의회 가고 컨그레스 멤버들 만났죠. 그다음에 여기에 시의원들 뭐 하면 행사 오죠. 예전에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거는 그만큼 지난 30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가 LA 폭동을 교훈 삼아서 스스로 노력해갖고 정치력 신장을 하겠다는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어느 정도 성과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커뮤니티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느낀 반점. 네, 전환점은 언제였나요? 사실 이 미국에서 소셜 서비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더버커시, 그 마이너리티 커뮤니티의 어떤 political empowerment 이런 것을 하는데 누가 후원을 해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거는 우리 커뮤니티가 해야 되는데 우리 커뮤니티는 정치력 신장이 꼭 필요한 건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또 필요하다 하더라도 뭐 그래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본다면 미국의 주류 사회라는 것은 거대한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거대한 배는 바다에도 나갈 수가 있고 비가 와도 갈 수가 있고 눈이 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선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이 조타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 배가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뗏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뗏목. 그다음에 뭐냐면 여러 통나무들을 묶어 갖고 그 위에 타고 가는 거예요. 배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거를 타고 나가야만 밑에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타고 밑에 이제 물고기 잡느라 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 저쪽에 큰 바위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큰 폭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나마 뗏목위에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오 저기 바위 있으니까 절로 가세요. 저기 폭포가 있으니까 폴이 있으니까 저 딴 데로 가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고기 잡은 걸 나눠서 먹어야지 사람들이 계속 누군가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갖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쟤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보구나. 배가 불러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안 하면 사라져 버려요. 한인 커뮤니티에 그게 계속 반복되었어. 처음에는 뭔가 전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혼자 사다리 놓고 와서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니까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건 모든 마이너리티가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저기 나도 잡은 물고기 좀 주시오. 우리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 활동 계속 할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뭐 H마트 같은 그런 이 성공한 기업들이 우리한테 제일 먼저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라 같은 데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시민참여센터 중요하니까 우리 후원 좀 해주자. 그래서 여러분 인턴십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스태프들도 있고 이제 그게 쉽지 않았죠. 거기까지 오는 데까지가. 그러면서 이제 제일 성과가 있었던 것은 2007년도에 위안부 결의안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Comfort Women Resolution 1221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 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라스루트 액티비티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노던 블루바드의 이 주정차 금지하는 것들을 해제하는데 4년 걸려서 이제 해제하면서 우리가 배운 그라스루트 액티비티가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노력을 하니까 뭔가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터득하고 또 새로운 인턴들과 함께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제일 즐거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님의 책 적분의 힘을 좀 핵심 메시지를 좀 여쭙자면 왜 적분이 핵심의 은유이고 그 철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우리는 마이너리티죠. 미국 사회에서 뭐 0.6% 정도 되나 1%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1%의 피만 섞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립되어서 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런 경향들이 컸죠. 그래서 여기는 1%만 엄마든 아빠든 할아버지라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으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과 또 중국에서 온 동포들 그리고 센트럴 아시아에서 온 동포들 이분들이 다 그 뿌리는 코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코리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배웠지만 이 인테저라는 것은 계속 쌓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무한대의 언리미티드를 가잖아요. 근데 미분을 하게 되면 계속 잘라서 나가다 보면 나중에 나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뭔가 바꾸려면 조그만 힘이라도 힘을 모아야지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적분의 힘이라고 제목을 붙였던 거죠.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옛날에는 아주 운이 좋아야 아주 좋은 임금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쟁도 하지 않고 평화로운 상황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었죠. 근데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요. 민주주의 사회는 내가 똑바로 눈을 뜨고 올바른 현명한 정치인을 뽑아야만 우리가
전쟁 같은 거 하지 않고 평화롭게 또 좋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아, 나는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나중엔 결국은 독재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고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금 오늘의 미국이 249년의 미국이에요. 역사를 보면 영원한 국가와 영원한 문명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249년이면 미국은 사람의 나이로 한 80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이 올드한 미국이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올드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소수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한인들의 미주 이민사에 있어서 7, 80년부터 한인들이 여기에 들어왔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도 지난 LA 폭동 이후 30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70년대, 80년대 이민 왔던 1세대들이 이렇게 이스태블리시 했던 어떤 커뮤니티라는 시스템이 거의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 커뮤니티는 뭐냐면 다 친목이었어요. 뭐 세탁소 하는 분들의 친목으로 세탁협회, 그다음에 델리 그로서리 하는 분들 친목으로 뭐 야청과협회, 그다음에 네일 하는 분들 친목으로 네일협회,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 힘으로 한인회가 있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이민이 오지 않지, 여러분 같은 2세대들은 그거 안 하고 다 스페셜 잡으로 다 가버리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는 먹고 이 가게를 인수하거나 여기에 일할 사람들이 없지. 그러니까 타민족한테 팔기 시작하고 문 닫기 시작하는 게 팬데믹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몰랐는데,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팬데믹이 딱 오면서 갑자기 한인 커뮤니티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다 문을 닫거나 팔거나 그러면서 그런 협회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맨하탄에 세탁소가 한 500여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50개. 그리고 네일협회도 한인들이 네일협회를 개척해왔는데 네일협회도 이제 협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고, 델리 그로서리 옛날에 사라져버렸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한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커뮤니티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커뮤니티 센터,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 곳곳에 보면 있잖아요. 이들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런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봤을 때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 여기는 친목 도모가 아니라 주이시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이면서 이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샘물과 같은 그런 조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책에는 미국의 현실, 민주주의 위기, 그 다음에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끔 책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절하거나 번아웃을 느낀 순간 없으셨나요? 혹시 있었으면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요? 그렇죠. 소처럼 미련하게 자기의 길을 가려면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때로는 배 고픈데 그걸 움켜쥐고 또 건너가야 되죠. 뭐 세상살이가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분들이죠. 우리 시민참여센터에 이사님들도 있고, 또 여러분 같은 인턴들이 들어오면 그때도 힘이 나. 이 새로운 친구들이 또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 인턴을 거쳐간 친구들이 500여 명이 넘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또 그럴 때마다 또 우리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후원자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날 때마다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들어도 자기만의 어치브먼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많은 인턴들에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있고 또 위안부 결의안 같은 것들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이 앞에 한인 상권들이 저렇게 오늘날 그나마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거기에 얼터넷 파킹 룰을 갖다가 없앤 것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동안 우리가 활동해온 것들이 결과가 있구나. 어떤 어치브먼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런 걸 딱히 이야기해 놓지는 않았지만 모든 일들은 포기하고 싶어도 그것만 넘어가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어서 학생들이 이번 달 올해 하고 향후 5년에 어떤 구체적인 경로를 밟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 유권자 등록을 한 데이터를 쭉 보면요. 만 18세부터 30세 미만이 유권자 등록률이 제일 낮아요. 오히려 나이 드신 80대, 70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유권자 등록률이 등록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인구로 보면 만 18세부터 30세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유권자 등록을 안 해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사회에 나와서 힘을 펼쳐야 될 10년을 앞두고 40대, 30대부터 40대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또 주목받는 역할들을 하는데 자기 미래의 10년을 앞뒀을 때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또 낙후가 되는 거예요. 또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젊은 사람들이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인턴십 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가? 막상 유권자 등록하러 가니까 너무 어렵죠. 안 하니까. 근데 이제는 좀 더 조직적으로 젊은 사람들, 만 18세부터 30세에 이르는 대부분의 2세대 영우권들이죠. 이들을 어떻게 유권자 등록하게끔 하고 투표 참여에 데리고 가는가? 이게 지금 제일 우리 커뮤니티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대학 가서 이제 케이스 인턴을 끝냈으니까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추를 심지 않고 고추를 얻을 생각을 못 하고 콩을 심지 않고 콩을 얻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콩을 심어야 되는지 팥을 심어야 되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향해 나아가는데 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작년 겨울에 있던 거 먹느라고 봄에 씨 뿌릴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해. 지금 그거를 지금 젊은 세대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턴십을 하는 거고 계속 교육을 하는 거고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아가서 이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리더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은 10년 후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라는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은 간단해요.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를 많이 하는 그런 지금의 20, 30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도 계속 캠페인하고 교육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책 집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기억 남은 에피소드가 있나요? 사실 이제 이 책은 내가 꾸준히 미주 한국일보에 오랫동안 써왔던 여러 칼럼들을 딱 압축해서 이제 캐러거리별로 이제 쓴 거거든요. 다시 쓴 건데 어려웠던 점들은 그 칼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읽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내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읽어보고 그걸 갖다가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눈이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2016년부터 매주 칼럼을 썼으니까 되게 많았겠죠. 근데 그 이전의 거는 빼고 그거를 다시 읽고 이해하고 그걸 압축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리고 그때 이런 우리의 역사가 있었지.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책을 쓴다는 건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동안 한 30년 활동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딱 맞춰서 한 30년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또 새로운 어떤 길을 목표로 가야 될 것인가 또 그걸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하길 바라시나요?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처한 상황들을 공유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이 내용은 전체는 미국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과거 현재를 이야기한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게끔 한 것이라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미래를 함께 고민해서 존재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어지든 말든 신경 안 써라고 생각을 하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도 나와 같은 아이덴티티, 나와 같은 진액을 가지고 쭉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처한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개척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어디에서 구하고 출판 기념식을 할 예정인가요? 네, 사실 책은 뭐 한국의 알라딘이라든지 교부라든지 그런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한국에서 책이 지금 오고 있는데 배로 붙였기 때문에 오고 있는데 그 책이 오면 아는 분들하고 해서 출판 기념을 하면서 그 책을 팔고 그 판매액을 우리 시민참여센터의 기금 모금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살 수도 있지만 조만간 출판 기념 행사를 하면 오셔서 우리 시민참여센터를 위해서 책을 구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Today we are joined by Mr. Dongchang Kim, president of CASE, to talk about his new book, The Power of Integration, and his 30-year journey from student activism in Korea to civic organizing in the United States. Thank you, Mr. Kim, for sharing your powerful story with us today. To all Korean American youth watching, your voice matters and your future is worth fighting for. So let's build a stronger and more united community together.